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15화는 새 편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편집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오늘 멤버가 몬스터 헌터 월드 극 베이머스 근접 챌린지 파티 멤버가 됐어요. 지금 크리스마스에 앞서서 한번 모이자라는 얘기가 그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게 오늘이 됐고, 평소하고 저희가 안 했던 얘기를 왜 우리가 뭐 안 우리 아무것도 모르거든. 3부는 그래서 리듬게임 전문 스트리머인 은민중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박수! 와! 자, 반갑습니다, 은민중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년 리듬게이머 은민중입니다. 평소에도 리듬게임 위주 방송을 많이 하시던데 리듬게임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때가 98년인가 9년인가 그때쯤 기억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시내에 나갔는데 DDL하고 비트매니아를 처음 보게 된 거죠. 이제 딱 봤을 때 이거다. 너무 재밌게 보여서 좀 그때 열심히 했었고, 또 그게 추억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리듬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콘이라고 하나요? 그 예, 전용 예. 컨트롤러. 비트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5만 원짜리 산 건 아니고 이제 파는 거를 한번 봤는데, 그러면 가진 것 중에서 얼마짜리까지 있길래 그래요? 가진 거는 그냥 적정선에서 다 20만 원 안쪽으로. 제가 보면서 방송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리듬게임하면서 채팅을 어떻게 그렇게 잘 봐요? 어느 정도 이제 해보면 대충 알잖아요. 외우지는 못해도 치는 걸 포기하고 좀 채팅을. 그런 거 치고 너무 잘하시던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민정님을 마이너시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때는 리듬게임이나 이런 건지는 잘 몰랐고 프로게임이었단 말이에요. 블러드본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저보다 더 빠르게 다크소울을 깨시고 뭐 월드까지 결국 오셨어요. 요즘 리듬게임 하긴 하시죠? 네네. 뭐 사실 제가 그 콘솔을 미쿠 게임을 좀 해보려고 콘솔 입문했고, 게임도 이제 몇 개 산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러드본이고, 처음에 좀 해보다가 1년 정도 박아놨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65,000원 주고 샀거든요. 불본은 나오자마자 산 것 같은데, 일단 샀으니까 깨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인터넷 방송 보면서 좀 배우고 유튜브 보면서 배우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깨고, 그러다 보니 다크소울 3 나와서 그것도 깨고, 소 1, 2도 안 해봤으니까 그것도 깨고. 이게 똑같은 라인이야. 다 그래. 그렇게 게임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이 테크트리는 틀리질 않아. 야, 아니 프로모 게임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진입 장벽 때문에 안 하다가 나중에 또 하게 되면 할 수도 그렇죠. 있어. 예. 저도 불본을 1년 동안 박아놨으니까. 야, 근데 그런 또 나중에 가서 회차까지 엄청 많이 돌렸어. 그렇죠. 이제 닥소 3 같은 경우는 한 10회차까지 돌아줘. 와. 그러다가 이제 모넌이 나오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 다크 소울의 뭐 보스전만 있다 생각하면 된다고. 막상 하다 보니 처음에 좀 어렵긴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레벨이 960. 와, 여기 내 고인물이에요. 아니 무슨 우리보다 제일 많네. 형님 제일 높네. 저 450. 아, 나 600도 안 되는데 아직. 근데 이제 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제 그나마 좀 시간 나오면 이제 방송 안 하고 모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소홀해졌네요, 방송에. 이제 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처음 오셨는데 소개는 해야죠. 리듬 게임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듬 게임은 사운드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도 하고, 리듬이나 음악에 맞춰서 조작하는 게임을 말해요. 그 외에 뭐 게임 진행에서 음악이나 리듬이 주 요소가 되는 게임도 이 장르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 즉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누르는 게임도 리듬 게임이지만, 뭐 닌텐도 리듬 세상 같은 거 있잖아요. 파타폰 같은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것도 리듬이 주가 되는 게임도 리듬 게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 게임도 이 리듬 게임하고 같이 사용되긴 한대요. 이 음악 게임이라는 용어 자체도. 근데 뭐 아까 리듬 세상처럼 리듬에 추정되고 있지만, 레즈나 뮤직 쉐이크 같은 게임은 리듬보다 음악 게임이 더 가깝다고 한대요. 음악에 더 집중을 한대요. 뭐 이 게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듣는 것들인데, 또 뭐냐, 그런 종류의 그 게임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음악이 주가 되는 게임. 근데 이게 또 뭐 전문적인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런 종류의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궁금하시면 뭐 구글 있으니까 우리는 저번에 보니까 무슨 판 같은 걸로 눌러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게 있는데 엄청 난이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 그걸로 음악을 갖다 뭐 작곡이라든가 아니면 뭐 DJ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패드라고 하는 것 같던데. 예, 그 패드 저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저희 집에 있어요. 예, 예.
이따면서 왜 이런 걸 몰라? 예, 이게 아니 뭐 나이가-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집중적으로 작곡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라디오에서 언급한 패드는 런치 패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버튼 하나마다 음원이 다 저장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요음이 나오게 돼 있고 뭐 예를 들어 도레미파 솔라시도 딱 지정이 돼 있고 이제 그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 거죠. DJ 미싱하는 예. 거랑 뭐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 버튼이 어차피 음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리듬 게임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역시 일본인데요. 거기선 음악 게임, 줄여서 오토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음악을 일본어로 바꾸면 온가쿠인데 이게 왜 오토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요. 걔는 게임의 약자일 텐데 온가쿠가 어떻게 오토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뭐 발생 과정은 뭐 자세한 건 뭐 뒤로 제끼고. 중국에서는 음악 유희 혹은 음악 절주 유희, 영어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리듬 게임을 따로 다루고 있고 리듬 게임을 뮤직비디오 게임의 하위 장르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장르에 비해서 경계와 분류가 좀 애매한 장르예요. 은민중님이 생각하는 뭐 혹시 리듬 게임의 정의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리듬 게임이라 생각한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면 리듬 게이머로서 구미가 당긴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노래 자체가 좀 품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틀로는 이제 리듬 게임이 일단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노래가 너무 긴 거는 집중력이나 뭐 이런 것도 예, 문제가 힘들어요. 생길 수 하다가 노트가 너무 어려운데 그 라디오 해머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게임 방식이 어떠냐면은 이제 막 앞에서 날라와요. 그러면 그 날라오는 거를 망치로 때리는 거죠. 리듬 게임이긴 한데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노래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얼마나 짧게 짧다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1분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혹시 있고. 뭐 리듬 게임이라 하면 제 음악도 네. 좋아야 음악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듬 게임 자체의 재미도 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듬 게임은 음악이고 그 음악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음악 자체에 끌리지 않으면 뭐 그 게임 자체라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줄이면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게임성이 오케이. 좀 떨어지게 되죠. 앞에 거 그러면. 편집하고 이거 붙였네. 야 이게 힘들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앞에 한 말 하나도 안 들어갔어. 맞죠, 맞죠. 내 건 다 잘리겠구나. 자, 이제 그러면 리듬 게임의 역사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리듬 게임이라는 장르를 확립했다고 평가되는 게임은 1996년에 나온 나나온샤에서 개발하고 SC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약자죠. 에서 퍼블리싱한 파라파더 래퍼라는 게임으로 그 장르를 확립했다라고 하는 게 학계 정설이에요. 뭐 최초의 리듬 게임이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판 위키백과에서는 1978년에 마텔에서 랄프베어라는 분이 만든 시몬이라는 게임을 시초로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분은 마그나복스 오디세이의 개발자라고 합니다. 마그나복스 오디세이는 마그나복스사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가정용 게임기입니다. 1972년 10월에 발매된 게임기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게임은 리듬을 무시하고 컴퓨터가 제시한 대로 따라 연주하기만 되는 방식이라 타이밍이나 리듬 요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듬 게임의 시초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그것을 재현하는 현대 그런 음악 게임, 즉 리듬 게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을 딱 구현한 최초의 게임은 1983년 인텔리 버전과 백트렉스 게임기로 발매된 멜로디 블래스터라는 게임이 있대요. 아, 발음도 힘들다. 다만 이게 근데 볼륨이 너무 적었고 사운드도 몇 화음 정도의 오실로스코프 음색이라 뭐 전자음 같은 건가 봐요 이게. 마그나복스는 제가 아마 예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 외에는 저한테 감도 안 오네요. 지금 은민주님이 가장 했던 것 중에 오래된 리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냐 저는 말씀하신 게임 중에는 파라파라 더 래퍼 말고는 제가 아는 게 없고요. 최초의 리듬 게임이 저하고 나이가 같다는 게 좀 신기하고. 아, 왜 그렇게 갑자기 또 나이를 밝히시고? 근데 이제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그 LVGN을 좀 즐겨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페미컴에도 리듬 게임이 있었거든요. 건반도 따로 구입해야 되고. 그때도 예. 컨트롤러가 있었구나. 그렇죠. 미라클 피아노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피아노 그냥 음악 교육용인데 음표 그 오선지에 보면은 이제 오리가 막 날아댕겨요. 그 타이밍에 맞게 이제 그 음을 눌러서 뭐 오리를 잡는다거나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ABGN에 그 47편을 보면은 예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에 야구 게임 할 때도 말했지만 최초의 게임들은 역사적 의의만 두고 더 이상 파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보면 저게 무슨 게임이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아 저런 게 있었구나 10분 정도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런 게임 다 하고 나온 건 누가 뭐래도 1997년 코나미의 비트마니아죠. 그 이후 파푼 뮤직,
댄스 댄스 레볼루션, 기타 프릭스, 드럼 매니아, 키보드 마니아, 비마니라고 있나 보통? 이 시리즈 코나미에서 쭉 밀고 나갔어요. 쭉 나오죠. 예. 이때는 이제 아케이드 시장 쪽으로 계속 나왔는데 어찌 보면 이제 이 리듬 게임 자체를 그냥 딱 끌고 온 거는 비트마니아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제가 그때 본 것 중에서는 실제 일렉 기타를 꼽아서 하는 리듬 게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락스미스. 아우 돈 많이 들겠다. 예, 그거는 와 너무 진짜 너무 연주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그 제가 베이스 그게 이제 락스미스는 일렉트릭하고 그냥 일단 6현짜리 기타랑 베이스 기타도 전용 노트가 있거든요. 예. 예, 저 베이스 기타를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비트마니아에서 제가 좋아하는 주디엠말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일본 밴드인데 펑키락이라고 해야 되나? 펑크락?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때 오버드라이브라는 곡이 있는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국내판은 일본 문화 규제법에 의거해서 일본어 가창곡은 보컬이 다 삭제돼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아까 음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주디엠마리의 그 보컬이 유키라는 분인데 굉장히 음색이 독특해요.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없다 보니까 그 노래인지 몰랐던 거야. 그 뒤에는 나중에 이제 다른 걸로 판권이 묶여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정발할 때 삭제된 곡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듬 게임은 사실 판권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하거든요. 노래마다 또 저작권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비트마니아는 97년 12월에 클럽의 새내기 DJ가 되어서 이 클럽의 분위기를 책임지겠어.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뭐 DJ 배틀을 포함해서 9곡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라파더 래퍼도 약간 그런 식이죠. 제가 알기로는. 맞아, 좀 그러니까 놀랐어요. 스토리가 있으면서 이렇게 게임이. 근데 곡이 너무 작은 거야. 요즘 뭐 아이돌 마스터 같은 느낌이야. 곡이 너무 적어. 9곡밖에 없었대. 몰랐는데 2002년 7월 비트마니아 더 파이널 끝으로 시리즈가 막을 내렸대요. 더 이상 비트마니아 시리즈는 없다고 합니다. 돈이 안 나오니까 돈나미가 버렸겠지? 이게 아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플스판도 있고 원더스완도 나왔고 게임보이 컬러 버전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편 무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푸시푸시 같은 게임 있어요. 막 동그란 버튼 이런 걸 여러 개 모아놓은 네, 그런 네. 리듬 게임이더라고요. 혹시 해보셨나요, 민정님? 뭐 해보긴 했는데 일단 버튼이 진짜 동그랗게 고무양처럼 돼가지고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컨트롤도 크고 좀 그 게임 그래픽도 보면은 약간 좀 유아틱하고 그래서 뭐 잘은 안 했죠. 근데 또 그 잘하시는 분 영상 보면은 또 나름 멋있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예. 이후 DDR 댄스 댄스 레볼루션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리듬 게임이 그때가 확 뜨지 않았나 싶어요. 아, 맞죠. DDR. 그러니까 비트마니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크게 여파가 없었어. 근데 DDR은 달랐거든. 집집마다 장판을 사가지고. 장판, 예. 예, 많이 샀어요 그때. 그런데 이게 코나미 입장에서는 가장 고점을 찍은 리듬 게임이기도 한데 인기가 확 떨어지기도 했던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코나미 입장에서는 거의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라고 하긴 하던데 뭐 그때 뭐 댄스 댄스 레볼루션 같으면 뭐 유로비트, 뭐 버터플라이 뭐 이런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뭐 또 다른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나요? 그때는? 그 서드에 보면 아프로노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약간 아프리카 원주민 그런 막 축제하는 그런 느낌의 이제 사운드도 있고 제일 노래가 흥겹고 어렵고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돈을 제일 많이 썼고 아 그래요? 예, 그걸 제일 열심히 했죠. 야 양쪽 발판 다 써. 예, 그거 해가지고 예. 그냥 막 그, 화살표 안 나오게 하고 힘들어가고. 예, 화면에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외운 거죠. 계속 하다 보면은 배워지죠. 예, 어느 정도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또 외워지거든요. 저 때는 그래도 체력이 좀 있을 때였군요. 그렇죠. 저 때가 제 기억으로 24, 5대인데 와. 그때는 괜찮았죠. 지금은 뭐 못해요. 아까 뭐 장판을 사가지고 비닐 장판 사고 집에서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음원이 용량이 너무 컸어요. 로딩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걸 이제 MP3를 변환하거나 이래버리면 로딩을 굉장히 짧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때 그렇게 해서 즐겼는데 그 당시 뭐 저 심즈나 뭐 DDR이나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거 그런 게임을 많이 했었죠. 물론 리니지도 그때도 계속 하고 있었고. 후에 뭐 기타 히어로 같은 게임이 사실 북미는 기타 히어로를 통해서 리듬 게임이 흥했대요. 근데 그 기타 히어로나 이런 거는 콘솔 시장이잖아. 우리나라는 아케이드고요. 일본 쪽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시작점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북미 쪽에는 확실히 이제 락키드들이 좀 많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콘솔 시장을 쳐다본 게 아닌가 싶어요. 북미는 콘솔이 먹긴 해. 그래서 이제 그 비트마니아나 이런 것들이 콘솔 쪽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이후 뭐 계속 나왔죠. 드럼 매니아 같은 건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막 드럼을 아예 그냥 놔두고 했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스타일은 똑같아 다. 위에서 노트 내려오고 거기에 타이밍 맞춰서 맞춰 눌러주고
저 이제 음악 한창 할 때 저 드럼 매니아 하면 드럼 실력 느냐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아 저는 보면 안 되죠. 실제 드럼을 칠 때는 균등한 위치를 찍어줘야 돼요. 예. 같은 위치를 계속 쳐야 돼요. 드럼 마니아는 그냥 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는 그러면 소리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예. 드럼 매니아를 조금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드러머들은 체력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맞아요. 치다 보면 팔 아파요. 전 드럼 매니아에서 PPR이나 스프링 같은 노래도 좀 기억이 남긴 하는데 그때는 또 보컬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일본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이 일본 게임들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를 못했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히트한 게임들은 따로 있었거든.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좀 베꼈어요. 민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리듬 게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일본에서 지금 하는 그 게임에서 우리나라 정서랑 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국내 시장 얘기는 사실 본격적인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님이 아주 구수하게 이름을 바꿔갖고 구수하게. 예. 또 나이 딱 표시나게 누가 요새 꾼 이런 거 붙입니까? 야, 아니 이게 원래 아니 마싱이 잡는 사람 없는데 마싱이 잡는 사람 움직임이었네. 와 마싱 원래 안 잡히거든. 보통 꾼 하면 도박 아니면 그렇죠. 안 좋은 쪽인데. 사기꾼. 사기꾼 약장사. 사랑꾼이라고 해주세요. 여기 안 좋은 의미로 꿀이 들어가는구만. 9년도 막 2000년도 이때는 오락실 주인들 진짜 살만 났을 거예요. 막. 장사 와, 그때가 진짜 마지막 장사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불꽃을 태우. 맞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2 나왔을 때. 아 언제 얘기해? 이 사람들도 왜 이러고 있어? 아니 이 사람 죽어. 그때 92년인가? 그래. 몇 년? 그때 오락실은 막 와. 그때 오락실이 진짜 터지기는 터졌지. 그때가 50원대인가? 100원 넘어갈 때. 50원 100원. 100원 넘어갈 때. 본격적으로 저는 추억이 있는 게 용호의 권, 아, 그리고 이거 이제 격투게임. 킹오파 94 뭐 이때부터 했었잖아요 사실. 격투. 예. 그리고 던전 앤 드래곤즈는 사실 잘 못했고. 그건 좀 나중에 나온 게임이라서. 저는 근데 생각보다는 그 오락실 게임을 빨리 손털었기 때문에 아, 베어너클 3라는 게임이 있어요. 파이널 파이트가 잘 되니까 캡콤에서 예. 세가에서 따라했다가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만든 게임인데 그것도 약간 유로비트 막 이런 거 음악 좋고 그런데 제가 그 베어너클 3는 원코인이 되거든. 그 모코인 사람 많이 없는데. 와, 그래갖고 이제 커가지고 내가 아이 켜나고 한번 거저먹어야지 했다가 1스테이지에서 죽었어요. 저하고 둘이서 이제 이거 우리 한번 하자. 켜랑으로 한번 하자 이랬는데. 형 안 되겠어요. 계속 죽어요. 안 이랬는데. 추억은 묻어둬야 돼. 마계촌, 대마계촌 말고 처음 나온 마계촌. 그냥 막이죠. 우리 동네에서 그 보스 깬 사람 저밖에 없었어. 황금도끼인가? 예. 그걸 오락실에서 본 적이 없어요. 골든엑스. 아, 없어요? 네. 수환기는 제가 오락실에서는 엔딩을 본 적이 없는데. 아 나 엔딩 보고 실망 많이 했잖아. 예, 그게 수환기 엔딩이 그거죠. 이제 이때까지 영화였고 다 같이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아띠발꿈 같은 거요? 예,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게 사실 영화였습니다. 오. 그걸 다 커서 알았어요. 어릴 때 몰랐고. 저 때 슈팅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했고 1945 이런 거. 제가 그 오락실 기억나는 게 국민학교 1학년 때 갤러그. 나 오락실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갤러그는 네. 언제입니까 그런 거? 나 그거에 봤죠. 요 다 국민학교생. 나 초등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을 거야. 딴 게임은 다 기억 안 나는데 갤러그는 딱 기억 나. 국민학교 졸업했어. 형님도 마찬가지. 그렇죠. 나는 나이 차가 몇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나이 커밍하고 하지 말라고. 제가 제일 어립니다 여러분. 제일 싸가지가 없어요. 그때 소닉 3가 오락실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기억으로 시간제였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건 슈퍼 마리오도 있었고. 말로만 듣던 건데 옛날 오락실에 삼국지 3가 있었대. 아, 그런 거 시간제래. 진상국묵산 2도 있었어요 오락실에. 근데 좀- 그건 좀 나중 네. 이야기인데. 삼국지 3 그러니까 옛날 도스 게임. 그게 오락실에 있어가지고 동전이 그게 시간제였대. 그렇죠. 세이브도 해놓고 가고 그랬대. 예, 옛날에 진짜 막 빠찡코라고 해야 되나요? 슬로모션 그런 같은 것도 게임들이 많았고. 그냥 오락실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뭐 철권 예전에 화면도 엄청 커졌는데 인자가 보기 엄청 좋아 재밌었겠는데. 4인용. 예. 오락기 두 대 딱 붙여갖고 4인용. 그거 리마스터 된 게 플스 3에 있어요. 옛날 그 맛이 안 나. 리마스터. 예. 그러면 그 뭐 스토리나 게임 다 방식이 그대로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픽만 좀 바꿔가지고 리마스터. 재밌겠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제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그 맛이 안 나. 옛날 아케이드 어. 게임 재밌는 건 던전 앤 드래곤즈. 나머지 해보면 재미없어. 꼼수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근데 버그도 많고 꼼수도 많고. 참 게임이 장풍도 잘 안 나가고. 그리고 음. 모탈 컴뱃도 재밌어. 모탈 컴뱃도 참. 오락실에 있었어 그게? 있었죠. 있었지. 처음에 오락실로 나왔잖아 모탈 컴뱃. 페이탈리티. 페이탈리티. 일단 촉수를 뽑고 시작하는 거지. 아 그 커맨드가 왜 그래 어려워. 씨. 앞, 밑, 앞. 그다음 주먹이야. 쉬워 촉수 뽑기는. 그리고 그거 심장 뽑기는 모자 쓰고 나오는 애인데 그건 아웃 포킹 해가지고 주먹 누르는 거 바로 돼. 그리고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한 뼘 놔두고 난 다음에 방아 손 약손하면 이게 팔 두 개 뽑고. 네. 그 커맨드를 누가 알려주던가요? 저는 PC 통신을 했으니까. 아, PC통신. 보글보글이 게임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기 전에 특수 커맨드를 입력하면은 죽어도 신발이랑 노랭이나 이런 사탕이 안 없어지는 그런 커맨드가 있어요. 야, 옛날 게임이 그런 거 많아요. 예. 예. 그게 테스트를 위해서 넣어둔 건데 사실. 그렇죠. 그런 그래. 것들이. 처음에는 다 못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1988년에. 코나미 커맨드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코나미 특정 커맨드, 예, 회사마다 커맨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보통 그거를 이스터에그나 아니면 히든 피스라고 하지. 그러니까 PC통신이 있던 많이 시절이면은 썼네. 이해가 돼. 근데 그때 당시에는 PC통신도 없고. 우리 할 때는 없었지. 예. 예. 누군가가 알고 그걸 퍼뜨린 거란 말이죠. 아니 보통 이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작은 개발자 쪽에서 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오락실 주인집 아들이면 그 설명하면서 들어올 아, 때 이건 하자. 그런 것도 있고. 맞네. 사장이. 뭐 오락실 얘기를 한참 좀 해봤네요. 네네. 예전에만. 자 국내 시작은 사실 이치도 DJ와 펌잇업 줄여서 뭐 펌프라고 많이 부르죠. 이거가 시작이죠. 비트마니아는 1P, 2P 컨트롤러 모양이 같아요. 스크래치의 위치도 같아요. 근데 이치도 디자인은 약간 조금 대칭되는 형태야. 스크래치가 맞아. 양쪽 끝에 있고 페달은 몰랐는데 페달은 이치도 DJ만 있다고 하는 시니까 우리가 뭐 아나 뭐. 아니면 여기다 욕하면 되니까. DDR은 또 십자키 모양인데 펌프는 가운데 버튼이 있고 그렇죠. 원래 이제 DDR도 가운데 버튼이 있나요? 아니 없죠. 근데 이제 가운데 버튼이 있고 X자. X죠. 그런 식으로 있죠. 이게 근데 난 이것도 좀 놀라긴 했는데 이 수록곡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작곡가들이나 가요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완전 복붙이고 버튼 위치만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결국 이츠디제와 펌프는 코나미한테 고소까지 당했어요. 배상 판결까지 났었고 이츠디제가 그때 117억인가를 아마 배상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 찾아봤는데 옛날 기사라 뭐 굳이 차이점을 뽑다면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DDR은 타이밍을 좀 더 정확하게 요구한대요. 근데 펌프는 그게 좀 약간 관대한다고 하네요. 판정이. 와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펌프가 좀 더 판정이 빡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노트가 네. 많게 됐잖아요. 근데 펌프가.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난이도 차이인데 노트는 그건 있죠. 이제 그 당시 때 펌프는 노트 속도 조절이 가능해가지고 아 설마 DDR 그거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없었고. 그렇죠. 그 서드까지 속도 조절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속도를 높이면 아무래도 노트를 편하죠. 보기가 수월하거든요. 뭐 너무 빠르게는 그러면 더 안 보이겠지만 이해 못하시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베일을 잡다가 하위 DR을 잡으러 가요. 가끔 못합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이게 속도 업을 하는 커맨드가 바뀌기도 했어요. 그 속도 업을 없이 하잖아요. 노트가 빡빡하게 들어와. 손도 못 대 그러면. 반박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진짜 안 보여요. 이게 동시 노트인지 엇박으로 치야 되는지. 그때 이제 펌프에 들어가는 노래가 1세대 아이돌 노래였단 말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제키나 뭐 H.O.T 이런 노래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다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떤 까냐를 사면 펌프 족보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막 우리끼리 막 외우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히트곡 그거죠. 웃기지 말아줘. 웃기지 아, 말아줘. 노박선이. 아 그거는 뭐 별로 유명한 노래도 아니었는데. 아 근데 예. 그게 근데 예. 더블이 진짜 재밌어. 아. 양쪽으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더블이 진짜 재밌어. 펌프는 그 당시 이제 가요의 힘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단 이치투디의 시작은 1999년 4월 20일. 제작사는 어뮤즈 월드. 뭐 이때 뭐 베이비 댄스, 스테이, 스타워즈, 엠비 마스크 명곡이 너무 많아. 이때 수록곡은 엑서사이즈 보드 전용 음악 2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저. 총 24곡이래요. 이렇게 보니까 또 작은 것 같기도 한데 모자라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강화문 사단이라고 불렸던 가요 작곡가 집단하고 작업을 같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나왔던 가요들하고 뭔가 프레이즈라 그러나요? 느낌이 비슷한 노래들이 좀 많긴 했어요. 그 콤비네이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예, 그냥 핑클 라우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가요 작곡가 집단이라고 하니까 더 깊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같은 작곡가거나 이런 식의 뭔가 연관점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당시 클럽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하던 장르를 끌어왔대요. 사실 그 당시 뭐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명경이 잘할 것 같은데 99년도야. 레게, 락, 하우스 이런 거 사람들 잘 모를 때거든. 그런 새로운 장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 안 될 때죠. 그리고 네. 이때는 제가 경우 아직 락 발라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몇몇 부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뭐 야다나 뭐 버즈 이런 애들 안 나올 때잖아 아직. 그때 김경호 형님이 그때 98년도인가 그러니까, 근데- 처음했는데 그래서 약간 인기 있긴 했었지 또.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락 아니면 이제 가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밴드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확 있지도 않았고 클럽에서는 뭐 레게 같은 경우도 김건모가 레게이긴 하거든요. 핑계. 예. 그래서 근데 뭐 그 노래 또 하나만 그러고 그게 레게 장르가 이제 성공한 건 또 아니니까. 뭐 하우스 장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네. 거의 뭐 생소할 텐데. 근데 이게 이렇게 생소한 장르다 보니까 가요하고 다른 엄청나게 어필을 한 거예요. 우와 이런 좋은 노래가 있어? 야 이런 느낌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너무 잘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DJ가 그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음중도 그 얘기했지만 일단 리듬게임은 노래가 좋아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시스템도 너무 비슷해. 컨트롤러 비슷해. 더 놀라웠던 거예요. 장르 분포랑 난이도 분포까지 너무 비슷했대요. 이런 것까지 베꼈을까?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제 사실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리듬 게임에서도 난이도라든가 이런 조절도 꽤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간 지점이 뜨면 안 될 거 아니야. 쉬운 노래, 어려운 노래, 이런 중간 노래 이런 그- 것들이 난이도 분포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리듬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음악이 좋고 뭐 다 좋은데 항상 같은 게임이 이제 시리즈가 새로 나올 때는 계속 어려워져요. 이지투 디자인은 어뮤즈 월드에서 지금은 스퀘어 픽셀즈라는 곳에서 판권을 정식으로 인수받아서 발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는 명칭이 이지2 AC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지2 AC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지2 DJ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예, 어르신 취급하면서 놀린대요. 저도 뭐 AC는 안 해봤으니까. 후에 이제 오락실에서 즐기는 이 리듬 게임이 국내는 오락실 자체가 약간 좀 세태하다 보니까 왜냐면 오락실 가서 게임 한 판 하는데 500원 1000원인데 그 돈이면 게임만 가면 1시간이야. 어디 가겠어. 게임방 갑니다. 무조건 PC방 가죠. 근데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리듬 게임 자체가 국내 온라인 게임으로 넘어가게 돼요. 당시 뭐 R2B2. R2B2는 외국에서 엄청 인기 딱 하더라고. 중국이었나 어디였나? 또 중국이네. 하여튼 뭐 오디션. 그리고 DJMX 등 이런 것들이 막 오투잼 이런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온라인 게임 자체가 나왔다 죽었다 나왔다 죽었다 이런 게임이 너무 많았으니까 워낙 많이 나왔어요. 네. 다양한 장르로 해가지고. 오락실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시스템은 바뀐 게 없어. 노트 떨어지고 타이밍 맞추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R2B2도 오디션도 그렇고 다 어찌됐든 간에 타임 맞춰. 노트의 방향만 달라질 뿐이지 비주얼적인 것만 달라질 뿐이지 기본 골자는 그냥 타이밍 맞추기였어요. 뭐 중간 DJMX는 PSP로도 발매가 했었는데 많은 인기는 누렸어. 근데 커피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닌텐도에서는 응원단이라고 있어요. 알죠 저도. 예, 응원단. 그때는 뭐 닥터가 있었죠. 이렇게 오락실이 점점 힘들어질 때 온라인 게임 쪽에서도 흥망성쇠가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또 온라인에서 수익 구조를 못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운영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케이드 시장의 리듬 게임의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터치식으로. 더 이상 버튼이 아니라 2008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코나미의 유비트. 그다음 펜타비전의 DJMX 테크니카. 저는 사실상 이때부터 리듬 게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저는 손이 반창고도 안 붙을 정도로 좀 이상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링거를 맞으면 링거가 반창고로 고정이 안 돼. 아, 감아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피부에 안 붙어, 이상하게. 이거 왜, 이해는 잘 모르겠어. 터치가 안 돼. 핸드폰도 터치가 잘 안 되잖아. 손 이상해. 왜 그럴까요? 그리고 테크니컬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야. 손에 전기가 좀 없나 보구만. 그래갖고, 유비트는 안 해봤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요. 유비트는 좀 어떤 느낌이죠? 유비트 자체가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아케이드용은 버튼이고 물리적인 버튼이고 어. 이제 뭐 그게 아이패드로 나온 거는 다 터치죠. 근데 그 버튼 밑에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불만 들어오나? 아
버튼 하나 다 액정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계속 노트만 맞추는 형태에서 뭐 테크니카나 유비트 같은 그런 다른 스타일의 리듬 게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타이밍을 맞춘다는 개념은 뭐 크게 바뀌진 맞죠. 않았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올 때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변할 수 없는 구조기도 하죠, 사실. 이게 뭐 터치로 나가도 테크니카는 나중에 비타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때도 데모를 해봤는데 안 눌러져. 비타 자체가 약간 터치가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페피라고 하는 개발자가 뭐 페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발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오스 힘내라 응원단 DS로 나왔던 이 게임 방식을 보고 따와서 오스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느낌표가 붙어요. 근데 오히려 오스를 먼저 하신 분들은 오스 힘내라 응원단이 오스를 베낀 줄 안돼. 이 게임의 특징은 사람들끼리 곡을 막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막 된다는 건데 아무 상관없이 막 올린대. 모든 리듬 게임의 음악이 오스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리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스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서 좀 잘 처음에 좀 해봤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츠네 미쿠도 좀 화면은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똑같죠. 똑같죠. 근데 하츠네 미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자작곡입니다. 베끼거나 이런 곡들이 아니고 보컬로이드라는 음악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작곡가 지망생인데 아니면 작곡을 치며 해볼 생각인데 내가 노래를 못해. 근데 음표나 이런 걸 찍었어. 그럼 이걸 그대로 풀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컬로이드가. 근데 하츠네 미쿠는 거기 이제 보컬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컬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보컬 있고 여자 보컬 있고. 그 하츠네 미쿠가 그러니까 그 목소리 중에 하나인 거라요. 그 하츠네 미쿠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CEO가 있고 그런 건데. 아 근데 하츠네 미쿠가 이 보컬로이드 시장이 일본에서는 무시를 못해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도 알죠. 왜냐면 네. 보컬로이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노래를 만들어. 그럼 그걸 이제 뭐 하츠네 미쿠나 다른 애들이 부르잖아요. 그럼 우타이테라 그래가지고 노래 불러보았다 막 이런 거 같은 건데 그 사람들이 그 하츠네 미쿠가 부른 보컬로이드 곡을 듣고 그 음에 맞춰갖고 자기 노래를 불러. 따라 불러. 일본은 그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곡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 물론 하츠네 미쿠로 들으면 전자음 같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마는데 이걸 우타이테가 입히잖아요. 곡의 퀄리티가 바뀌어. 잘하는 사람이 부르니까. 제가 좋아하는 슈퍼셀이라는 데가 있는데 슈퍼셀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밴드가 있는데 원래는 집에서 막 그 보컬로이드 막 찍던 사람인데 코믹 마켓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CD 팔고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메이저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재밌는 시장이죠,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하나 땅이란 분이 있어요. 뭐 얼굴도 공개 안 하고 그냥 취미로 노래를 부르고 했던 사람인데 너무 잘해. 원곡을 들어보면 보컬로이드가 만든 곡이에요. 그때는 전자음이니까 그냥 와 이랬는데 그러죠. 예. 이게 근데 우타이테들이 부르니까 완전히 하나의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보컬로이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건 절대 못 부를 거야. 고음을 엄나들은 막 미친 곡들을 만들어. 와 근데 그걸 또 따라 한다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있어. 와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도 보컬이라든가 능력자들이 많았고 이런 보컬로이드를 통해서 실제 작곡가들이나 이런 게 배출이 많이 되면서 메이저로 올라간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일본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문화적으로 가는 것도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작곡하신 분들도 이렇게 보컬로이드 같은 전자 형태로 작곡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게임화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즐기는 문화가 된 거고 우리는 이제 폐쇄적인 거고. 그러니까 하츠네 미쿠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이 나왔지만 그게 뭐 자작곡 위주고 보컬로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자작곡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스는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약간 좀 대립을 많이 한대.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하츠네 미쿠 쪽하고 그러니까 보컬로이드 쪽하고 오스 쪽하고. 뭐 이제 계속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즐겼거나 아니면 그동안 즐겼던 것 중에서 뭐 제가 이건 진짜 혁신적인 와 이건 시스템이 좀 다르다 뭐 이런 리듬 게임 혹시 있었나요? 그게 이제 디모라는 게임인데 처음에는 모바일로 나오고 그게 이제 기존의 리듬 게임의 솔직히 그 스토리가 접목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주 단순한 스토리라든지 왜 아침이 향긴간 있잖아요. 바람에게 네? 부탁해. 그런 거는 이제 노래 자체의 뮤직비디오처럼 예, 게임을 만든다는 게 힘든데 개연성을 만드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디모라는 게임이 그거를 해내면서 저도 하면서 엔딩 보고 막 눈물 나오더라고요. 리듬 게임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근데 뭐 기존에 네. 어떤 건 아닌데 확실히 좋은 스토리를 또 만들어내니까 게임은 기본적으로 좋은 스토리 내면
먹히는 것 같아요. 좀 감명 깊었다. 그렇죠. 시스템적으로는 뭐 크게 발전된 건 없었다는 거죠. 아이돌 마스터 같은 이런 콘솔 게임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곡도 적었고 무슨 옷만 한 600만 원, 700만 원 이래요. 다 사면. 그거 옷 입힐 게임 아니야? 몰라. 인형놀이 같은 인형놀이네. 게. 노래는 부수적으로 듣고 일반적인 리듬 게임은 상술이 어디까지 갑니까? DLC가 주된 그거죠. 야 이거 힘들다. 추세가 이제 그 뭐냐 뭐가 힘든데? 말하는 게 힘들어 말하는 게. 아, 대본 읽는 게또 쉽지 예. 않죠. 예. 그러니까 그 DLC로 이제 나오는 게 거의 추세인데 요새. 그거만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돌 마스터처럼 옷 팔고 뭐 액세서리 팔고 미쿠 같은 경우도 그 옷을 해금하는 걸 팔고 그런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중간에 한번 빠지긴 했는데 태고의 달인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긴 하죠. 태고의 달인도 내다 뭐 기본적인 시스템은 독특한데 북을 네. 친다는 그런 느낌이. 아, 드럼 매니아하고도 좀 다르고. 그 드럼 매니아보다는 상당히 심플하죠. 그거는 진짜 그 푹 치는 맛이 있고 그것도 이제 난이도가 어렵게 되면은 되게 헷갈려요 진짜. 그거 연사를 봤는데 막 네, 이게 치는데 네. 북을 치는 그 느낌이 정말 좋대요. 그 최근에 그 비트 세이버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VR 리듬 게임인데 와 그런 것도 있어요? 비트 세이버를 몰라요? 처음 와, 그게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VR인데 PC로 이제 대박을 치고 최근에 플스로도 나왔어요. 근데 VR이 또 미래가 되겠구나. 예, 정반은 안 되고 딱 본인은 서 있고 앞에 이제 날라와요 물건들이. 노트가? 노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 방향대로 썰면 되는 거예요. 예. VR은 이제 성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VR에 비해서 성인 게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야, 이게 이런 식이구나. 그게 와. 당하신 거예요. 아, 힘드네. 진짜 티폰 씨를 VR로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어지럽다니까. 아니 그게 제가 해봤는데 바이오자도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멀미가 장난 아니에요, 멀미. 이제 그것도 그렇고 저- VR의 미래는 뭐라고요? 성인이다. 그래, 내가 했네. 내가 했어. 역시 예. 역시 은민중님 여기서는 예. 친구 가는 게 최고예요. 내가 했다, 내가. 성인입니다, 성인. 뭐 이렇게 리듬 게임의 역사라고 쓰고 사실 오락실의 추억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우리가 언제 주제대로 간 적이 있었나요?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몇 개 나오긴 했네요. 뭐. 그럼 리듬 게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중간에 오락실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나머지 아마 앞뒤로 많이 잘릴 것 같고. 오늘 뭐 녹음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거는 뭐냐, 상당히 어렵네요. 제가 평소에 말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완성된 거 들어보면 기가 찰 겁니다. 아, 와, 왜 이게 이렇게까지 되지 하면서. 편집에. 그때 힘이 비올링님은 엄청 놀랐어요. 아, 나도 형이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아. 지금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말이 제대로 나왔을까?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걱정하지 마. 사람 만들어 놓습니다. 악마 편집이 그냥. 비올링님 대단하시네. 또박또박 말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힘들어요. 지금 적어놓은 거 반도 못 읽은 것 같은데 힘드네요 이게. 아까 저도 그랬지만 예. 이게 내가 쓴 걸 읽다 보면 몇 부분을 잘라내고 싶거든요. 쓸 때랑 읽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네, 그 약간 임기응변이 필요한 거죠 사실. 제가 이거 한다고 이제 3시간 걸려 3시간. 와, 열심히 진짜 예. 난 놀랬어. 내가 대본을 보내줬을 때 그냥 그러니까 난 디올링처럼 애드리브를 원했는데 답변을 미리 다 적어가지고 보내주신 거야. 그래 해야 그나마 제대로 할 것 같아. 짜증이 나더라고. 뭐 이리 길어. 그래, 다 이유가 있었네. 나는 저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예. 스타일을 알잖아요. 아. 완전 애드브로 맡겼죠. 망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야, 저 솔직히 내 계속 얘기했으면 네네. 지금 이 방송 못했어. 지금까지 뭐는 얘기하고 뭐 있어요. 손잡고 나가지 둘이. 그러니까 이게 야 그만해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짧고 굵게 가야 돼 보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예. 진행자가 좀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요약해가지고 잘 끊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마이크 켜졌으니까 하는 소리긴 한데 제가 방송 스타일이 약간 좀 남을 갖다가 좀 공격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이거든요. 알고 본다. 그래 알고 본다. 네, 혹시라도 방송에 맞아요. 기분이 상했으면 죄송하고. 아니, 지금 그럴 리는 네. 없고 예. 그러니까 마이크를 켰으니까 나쁜 소리 못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다 진행이라는 이런 걸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딱 기억에 남는 거 진짜 그거네. VR의 미래는 성인. 그거 하나 딱 기억에 남네. 근데 그 네.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하고 싶어져요. 아, 그래요? 더 잘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재밌다니까 이게 은근히. 맨날 전화와 언제 또 하냐고. 힘들어요. 왜냐면 또 완성품을 딱 음. 받아오면 다르거든. 색다르잖아요. 아. 예. 그 할 때랑 제가 다르거든. 모노편 그 녹음한 거 편집 다 된 거 듣고 내가 이랬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어. 정말 많이 써주셨는데 네. 제가 중간에 좀 커트 시킨 것도 있고 아, 예, 잘하셨습니다. 대본에 반도 못 읽으셨어요 지금. 나도 보니까 아,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런 네, 생각이 근데 막상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 굳이 이 분위기가 아닌데 싶더라고요. 뭐 일부에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예전처럼 주기적으로는 이제 못해요 아수라장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특집 형태로 나중에 또 뭐 게스트가 온다든지 간헐적으로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기약은 못 하겠고 그냥 아수라장은 끝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약속을 들어버리면 또 죄송스러우니까.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